폭격을 해버릴 거야. 거기서 빵빵 FBI 수배 대상 1순위 날려버립니다. 우리가 왜? 그래? 그럼 우리가 데려오지. 제거팀을 급파를 하죠. 모사드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비밀 정보를 수집하죠. 두 번째는 유대인을 학살했다, 유대인을 공격한 테러 기관이다. 그러면은 모사드는 그 인물과 그 기관에 대해서 공격 행위를 합니다. 대표적인 작전으로는 유대인 대학살을 총지휘했던 이 나치 전범으로 아돌프 아이히만 체포 작전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작전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출을 해서 1950년도 남미로 도피를 합니다. 이에 모사드는 1960년도에 작전팀을 구성을 해서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를 체포해서 거기서 빵빵 쏴서 죽이느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도 홀로코스트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국은 그를 생포를 해서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법정에 세워서 유대인의 비극 홀로코스트를 재조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체포를 해서 마취를 시켜서 이스라엘 국적기에 승무원으로 가장해서 태워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해서 정의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사드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군 조직을 무력화하는 그런 임무를 합니다. 대표적인 작전으로는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파기 작전과 시리아 원자로 파기 작전. 이들이 왜 들어갔냐? 시리아에서 핵을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계속 이야기를 발뺌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한테는 시리아가 핵을 가진다. 그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특수작전팀이 들어가서 시료를 채취를 해와서 심지어 검사까지 한 겁니다. 그 기술을 댄 게 바로 북한과 이란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국이 알렸어요. 미직지근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래 그러면 너는 계속 의자에 앉아있고 우리는 폭격을 해버릴 거야. 날려버립니다. 네 번째, 테러 방지입니다. 대표적인 작전이 이마드 무그니에 제거 작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인 이마드 무그니에는 이스라엘의 숙적이기도 했지만 FBI 수배 대상 1순위였습니다. 왜냐? 너무 많은 미국 사람들을 죽였어요. 해외에서. 베이루트에서 미국 해병 241명의 폭사를 주도한 인물이고요. 그는 추적 회피 기술을 아주 적절히 잘 사용을 해서 도대체 이 인간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2008년 2월 모사드 요원들이 그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있다. 그가 회동을 하려고 한다. 누구랑? 이란과 다른 나라의 기관원들하고 회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팀을 급파를 하죠. 자동차를 급조 폭발물로 개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무그니에를 확인한 이 제거팀은 폭발물을 폭발을 시킵니다. 무그니에를 폭사시켜서 제거를 합니다. 다음 작전은 재미나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아니면은 거의 하지 않는 작전이에요. 유대인 망명자를 이스라엘로 탈출시키는 작전입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 난민 탈출 작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예전에는 내전이 되게 심했죠. 정말 얽히고 설킨 문제거든요. 종교 때문에 죽이고 민족 때문에 죽였어요. 그런데 소수자인 유대인 에티오피아인들은 사실은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단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수단에 가서 난민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수단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그럼 우리가 데려오지. 외교적 노력이 안 되니까 이제는 특수작전을 하자. 그래서 모사드를 파견을 했습니다. 요원들이 가서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별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홍해 그쪽으로 쭉 태양 정찰을 합니다. 그런데 어라? 비어있는 건물을 발견해요. 리조트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현장 팀장이 머리가 저 리조트를 이용하자. 그 리조트를 다시 재오픈을 하고 위장 기지로 이용을 해서 낮에는 클럽을 운영하고 밤에는 몰래 난민들을 탈출시키는 이 작전, 기가 막힌 작전을 펼칩니다. 이것도 참 모사드가 잘하죠. 중동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술도 안 마시고 춤도 안 출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이고 텔아비브 가보세요. 춤과 노래 그냥 흥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뽑은 모사드의 정보력이 강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기조 유지를 한다. 모사드는 1949년에 기관이 창설된 이후 한 번도 명칭이 바뀐 적이 없고 기관 자체의 업무에, 임무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원들의 경험이 풍부하고 이 유대인들의 협조적인 정보원들 역시 대를 이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국장의 평균 임기가 6년에서 7년 정도로 긴 편인데요. 이게 뭘 뜻하냐? 정권 교체랑 상관없이 아랫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의 총리 3명을 연이어서 모으신 국장이 있을 정도로 기조 유지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머리에 딱 생각나는 나라는 모사드를 제외하면 2개뿐이 없어요. 하나는 중국의 MSS, 그리고 러시아의 FSB입니다. 제가 뽑은 모사드가 강한 이유 두 번째, 확실한 분리. 모사드는 철저히 분리된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정보는 모사드가 하고요. 국내 정보 혹은 국내 방첩, 즉 간첩을 잡는 것은 신바드라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정보는 아민이라는 조직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이 서로 철저히 분리되어 상호 보안 및 견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모사드가 이렇게 강한 정보력으로 핵 기밀까지 훔쳤다. 예, 사실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남서부에 슈러버드 상업지구에 한 창고가 있었어요. 이곳은 이란 정부가 국제사회와 맺은 이란 핵 협정 이후에 전국 각지의 핵 개발 관련 자료를 모아서 은밀하게 숨겨둔 장소였습니다. 국방부 문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 숨겨진 이 창고를 모사드는 2016년 3월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창고 경비원의 근무 형태를 감시, 분석했는가 하면 내부자의 도움을 통해서 창고 내 32개의 금고 속에 중요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모사드의 요시 코엔 국장은 해당 자료의 원본을 훔칠 것을 지시를 합니다. 통상 모사드는 작전 시 목표 시설 침 후에 자료를 촬영 또는 복사를 통해 확보를 해서 절취 흔적 혹은 공작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이번 작전은 주어진 짧은 시간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란이 해당 자료를 위조라고 주장할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료를 통째로 절취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31일 밤 10시 30분 경에 창고에 접근한 20명의 모사드 요원들은 고온 가스 토치로 이 창고 내 보안 장치를 절단하고 32개의 금고에서 5만 쪽의 기밀 문건과 163장의 CD, 무게로는 600kg에 넘는 양을 빼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영화에서 보던 일이 현실로 일어난 거죠. 이란 측 경비 인력이 출군과 동시에 도난 사실을 파악을 했고요. 즉시 보안군과 경찰을 투입을 해서 추적에 나섰으나 이미 요원들 전원이 국외로 탈출한 뒤였습니다. 4월 30일 네타냐후 총리가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이란의 핵 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스라엘 정부는 3명의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란에서 빼온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모사드에는 전설적인 스파이가 꽤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설 중에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코헨이라는 인물인데요. 모사드 요원이 된 후에는 특수한 임무를 받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기업가로 위장을 해서 시리아의 지도부, 당시에는 장관이었어요. 바트당의 좀 유력자이자 장군을 이제 자신의 협조자로 만들죠. 어떻게? 돈과 파티와 달래는 걸 다 줘서. 그런데 이 분이 자기가 심어놓은 협조자가 그 시리아 국내에서 입지가 올라간 거예요. 입지가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대통령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 코헨은 대통령이 될 사람과 친구인데, 나중에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사람하고 친구인데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군부대 시찰 이런 거 다 가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국방 차관까지 오른 인물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 고급 정보를 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얻은 정보는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였는데요. 특히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불리는 6.1 전쟁에서 엘리 코헨이 입수한 정보를 통해서 난공불락이 라고 불리던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10시간 만에 점령하게 됩니다. 시리아의 골란 고원 자체가 이스라엘 쪽에서 보기에는 어디에 진지가 있고 어디에 병력들이 숨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이스라엘군은 난리가 난 거죠. 공격을 해 들어오면 우리도 저쪽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적의 병력 배치나 적의 주요 시설을 아무것도 몰라. 어떡하지? 높은 사람과 함께 그쪽 지역을 시찰을 갔는데, 사실은 골란 고원이 여름이나 이럴 땐 되게 더워요. 병력들이 그 더위를 못 이겨서 조금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리아 군 병력들이. 저
그러면 병력들이 해라도 가릴 수 있게 병력들이 있는 곳 위에 나무를 심어주자. 그래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다가 나무 있는 곳만 폭격하면 돼. 그거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 엘리 코헨이 체포가 돼서 죽기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뒤로 그 나무를 모두 다 베게 되죠. 이분이 워낙에 권력자랑 친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을 놓게 된 거예요. 당시에 엘리 코헨의 거주지는 시리아 육군 본부가 바로 보이는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전기로 굉장히 짧게, 굉장히 빠르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방첩부대도 바보는 아니죠. 육군 본부 근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비인가 전파가 나온다. 이상하다.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잡을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시리아에는 없었습니다. 소련에다가 관련 기술자를 요청을 한 거예요. 소련에서 감청팀을 보내줬습니다. 차량과 함께.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일대를 정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엘리 코헨이 건전지를 끼고서 상당히 긴 통신문을 보내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된 뒤에는 사실은 시리아에서 야, 이 정도면 우리가 당한 것도 있으니까 이중 간첩으로 써먹자. 잡힌 것을 우리가 비밀로 할 테니 너는 계속 네 임무를 해. 그럼 너의 안전을 보장시켜 주겠다. 대신에 역정보를 흘려. 그런데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 처형을 합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손 놓고 있었냐? 아니, 그런 모사드가 아니죠. 워낙에 엘리 코헨이 준 정보도 있고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의 특징성도 있어서인지 모사드에서는 우리가 체포하고 있는 시리아 정보원 10명을 풀어주고 현물도 주겠다. 대신 엘리 코헨만 풀어줘. 근데 이 모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급해져서 미국과 프랑스에도 부탁을 합니다. 시리아랑 친하니까 니네들이 가서 좀 얘기 좀 해줘. 근데 미국과 프랑스가 가서 얘기를 해줘도 별로 먹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엘리 코헨이 살아있으면 불편한 시리아 정보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 모사드가 되게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모사드라는 존재가 이란의 혁명이 성공을 하고 이란에 있던 미 대사관에 파지를 시켰던 그 종이를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거기서 모사드라는 조직의 이름을 찾아내기 전에는 모사드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려 20년이 넘게 비밀을 유지했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요새 넷플릭스에 영화가 나오고 뭐 어디에 영화가 나오고 막 다큐멘터리가 나오잖아요. 모사드 출신들은 분명히 이 모사드의 허가를 받고 이런 것을 미래를 보고 가공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